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소비 활동을 한다. 자급자족도 아니고 물물 교환도 아닌 이상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산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0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비 활동이 타격을 입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물가가 상승할 때이다.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그에 반해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일상에서의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푸념처럼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진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를 품기도 한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물가는 유동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짜장면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5원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4, 5천 원은 내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50년 동안 무려 300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러는 동안 짜장면의 가격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간혹 소비자 물가 안정 또는 소비자 물가 하락이라는 신문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올랐던 물가가 내려가고 안정세를 취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에나 생기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소비가 둔화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가 둔화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오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빵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아도 과거에는 1,000원을 주고 사던 빵을 이제는 5,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직장인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와 같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이라는 말은 곧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 는 말과 비슷하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유혹당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소비를 강요당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캐릭터 상품들 속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TV 광고 등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는 우리의 아이들은 매일 뭔가를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쇼핑으로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억은 나도 모르게 그 상품을 좋아하게 만들고 특정한 상품을 선호하는 취향으로 발전한다.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으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아이가 1살 반이 되면 최소 100개의 브랜드를 기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2개월 때부터 이미 브랜드의 영향을 받아 자기 정체성을 브랜드를 통해 묘사하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마틴 린드스트롬. 그리고 우리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한 소비 습관을 가진다. 하지만 그 소비 습관은 내가 자발적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마케터들에 의해 길들여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과자를 어른이 된 지금도 집어들고 또 내 아이에게도 먹인다. 어렸을 때의 습관이 어른이 된 후에도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 결과이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머니 코치인 올리비아 멜라는 이렇게 표현한다. 아이들은 광고를 보면서 최면에 걸립니다. 광고를 보기 전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안 했던 물건들을 원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는 보다 확신이 생기고 자의식을 갖게 돼요. 하지만 14살 때에는 이 립스틱이 나를 원래의 나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립스틱이 아닌 이 립스틱을 바른 것을 보면 그 연예인이 나를 더 좋아해 줄까? 하고 생각하죠. 결국 성인이 된 우리의 소비 습관과 성향은 이미 수십 년간 진행된 키즈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던 습관의 산물로 소비하게 된다는 것.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이다. 사고 싶다고 느끼면 필요한 것 같다. 쇼핑은 무의식이다. 우리의 소비 행동은 95% 이상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소비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오감 자극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상품을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유혹된다. 서서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사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말초신경 하나하나를 자극하는 오감 자극 마케팅이다.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을 모두 동원한다. 사람들이 빨리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광고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즈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일단 사고 싶다는 욕망이 든 후에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아, 저거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은 망가졌고 새로운 물건이 필요해. 저것이 있으면 나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여러 가지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내 의식이 무의식이 하고자 하는 소비를 점차적으로 합리화시켜줍니다. 많은 부분들이 무의식적인 작동을 겨냥해서 우리가 소비하게 하는 마케팅입니다. 소비는 불안에서 시작된다. 필요 없는 것을 사면서 과소비가 시작된다. 원래 물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가지게 되면 내가 훨씬 멋있어질 거라든지 또는 조금 새로운 것이어서 내가 사봐도 되겠다라든지 마지막 단계 그냥 비슷한 물건을 사고 또 사고 하는 것은 바로 과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친구가 사면 나도 산다. 주변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상처가 남는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을 때는 이를 보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타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이것이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과소비는 상처받은 마음이다. 남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서든 소속감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 소비의 동기가 되고 자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과소비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슬픔은 과소비의 원인이다. 소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감정은 슬픔이다. 바로 공허감 때문인데 슬픔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상실이다. 상실감은 매우 상처가 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구가 생긴다. 소중한 것이 없어지면 새 것을 채우고 싶다. 소비는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는 감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다. 슬픔, 불안, 우울, 외로움이 소비를 더 부추기며 외적 요인인 신용카드가 뇌의 고통을 덜어주어 더 많은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으면 더 많은 돈을 쓴다. 나는 괜찮은 아이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의지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서 형성되는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외모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존감이 높으면 외모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를 멋지게 치장해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물건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흡사 동물들의 본능과도 비슷하다. 자신이 뭔가에 위협받고 있을수록 더 화려하게 날갯짓을 하고, 뭔가 두려울수록 과도하게 자신의 몸을 부풀려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순간의 행복일 뿐이다. 사람들의 내부에는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라는 것이 있다. 현실의 나는 늘 이상적인 나를 따라가려고 애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행위로 소비를 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현실 자아보다 이상 자아가 높고 그만큼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쇼핑은 패배가 예정된 게임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소비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서 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내 안의 감정을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BS 다큐멘터리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EBS 자본주의 제작팀 정지은 고희정 저자의 자본주의라는 책이었어요. 새우깡이 300원이었다가 500원으로 올라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얼마일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까 지금은 1,300원이래요. 호주도 저렴한 편이긴 한데 유럽에서 살 때 진짜 좋았던 게 식료품이 정말 저렴했거든요. 한국에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그 막 야채나 과일 이런 걸 담으면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되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과일 같은 걸 살 때. 사과도 막 4개들이에 10,000원이 넘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 문장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특히 과자 같은 거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가지 않잖아요. 뭐 원가가 올라서 가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원가가 이렇게 내려가도 가격을 내리진 않죠. 와,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소름 돋았던 게, 와, 진짜 어렸을 때 좋다고 주입받았던 것들이 지금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뭔가 브랜드 제품을 사고 싶을 때 아무도 원하지 않는 브랜드고, 사람들이 그 브랜드 신발 이런 걸 왜 그만큼이나 주고 사? 뭐 이런 이미지의 브랜드 제품을 막 갈망하고 돈을 모아서 꼭 사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악순환인 게,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좀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그럴 때 경제적인 문제도 엮여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무시당해서 뭔가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돈을 쓰는 거니까 뭔가 막 주렁주렁 사고, 근데 또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더 악순환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거의 뭐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수준으로 난 이거 사고 싶은데 점점 이제 나를 세뇌하는 거죠. 이거 필요한 거야. 사실 사서 쓰다가 이제 얼마 지나면 뭐 성공하는 제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충동적으로 산 건 인간의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안 익숙해지잖아요. 굳이 생각하면 안 샀어도 됐네 이런 제품이 많고, 뭔가 내가 중심이 안 섰을 때는 주변에 막 물건을 많이 사고 과소비하고 이런 친구가 있으면 나도 좀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주변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소비하고 그 물건 산 거 자랑하고 너는 왜 안 사? 이런 스타일이면 좀 자기 중심을 굉장히 단단히 하지 않는 이상 휩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책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쇼핑 중독에 걸려있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내가 쇼핑 중독에 무력하다는 걸 선언해야 한대요. 홈쇼핑 중독이라면 TV를 아예 보지 말자는 거죠. 뭐 서서히 의지력을 이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콜드 터키라고 하는데 그냥 유해한 걸 단번에 팍 끊는 거죠. 읽으면서 좀 슬프면서도 희망적이고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드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사실 이게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생활이 안정될수록 모험을 하더라도 더욱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일수록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학생 때는 와, 내가 취직만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막상 심지어 비슷한 관련된 직군으로 취직을 했는데도 취직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구나. 어찌어찌 내가 고른 직군인데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남이 시키는 거 하니까. 물론 남이 시키는 일이라도 가치관이 맞는 회사면 잘 맞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취직을 하기 전이나 원래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슨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지 뚜렷하게 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혹은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돈에 관한 생각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쉽게 말하면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퀄리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참 이게 당연한 건데도 이런 교육을 못 받았을 때는 취직만 하면 단 줄 알았고 난 행복할 거야. 근데 또 들어갔는데 내 위에 상사랑 저 위에 상사를 보는데 내가 오래 다니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걸 그제서야 닥쳐서야 아는 거잖아요. 주변에 이런 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있었다면 인생의 모든 일을 시행착오로 알게 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가난도 부도 대물림 된다는 말이 좀 씁쓸하지만 생각도 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주변에 인맥도 없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사실 절약인 것 같아요. 쓸데없이 지출 안 하고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걸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과소비나 이제 불필요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음으로써 내가 진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소비를 강요당하는 사회에서 쓸데없는 유혹을 물리치고 다들 원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